그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이제 당장 저희가 기억나는 거는 서울역 앞에서 80년 초에 이제 대학생 선배들이 데모한다는 소식 듣고 일부 고등학교도 거리로 나간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도 약간 들썩들썩하는 분위기인데 선생님들이 계속 진정시키고 대학 가서 해라. 고등학교 때는 움직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느껴진 거죠. 사회가 전체로 들썩들썩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암살당하고 나서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청소년 시기에 대통령이라 그러면 박정희밖에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게 알려지고 그 다음에 민주화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시생 입장에서 보면서 한쪽으로는 궁금한데 대학은 가야 되니까 이제 공부는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그 뒤숭숭한 분위기 경험이 있고요. 당시 보도 보면 이제 폭도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뭐 이 정도만 알 수 있었지 어떤 내용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5월이 다가오면서 대학가에서 이제 유인물이 뿌려지고 또 유리창을 깨면서 이제 그 시위하는 선배들이 뭐 학교 도서관이나 학생회관 건물에 매달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저런 극단적인 시위를 하나 관심도 있어서 그때 팜플렛 같은 걸 구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이게 등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글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거를 억지로 맞춰가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단편적인 이제 정보들을 알게 되고 사실일까? 정말로 대한민국 군인이 민간인을 향해서 총을 쐈을까? 그런 의심들도 있었고요. 일제 학생운동권으로 간 친구들은 이미 조직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광주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었지만 저같이 비운동권은 그런 정보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통로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시위대가 뿌린 유인물을 구해서 읽어보고 맞춰보는 정도. 그러나 역시 1학년 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문학의 길에 대한 관심이 더 컸지 실상 그 사회 현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연구하지는 않았죠. (2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박래군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인권운동하고 있고 그 친구가 저 과 동기면서 문학회 동기였어요. 그 친구는 이제 소설을 쓰려고 했고 저는 시인이 되려고 하는 둘이 제일 친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1학년 마치고 일찍 학생운동권으로 옮겼고요. 저를 계속 꼬셨죠. 그래서 그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거절을 하다가 공부 정도 하는 거야 뭐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저 조그만 학습 모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광주에 관한 이제 제대로 정리된 등사본을 읽었죠. 이 현실을 내가 뒤늦게 알았고 이걸 내가 부정하고 살아왔다는 거에 대한 혼란이 이제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를 쓰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휴학하고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의 경험이 군부독재 맞구나. 이런 거를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85년 2.12 선거 치르는데 거의 공개 투표였고 중대장이 야당 찍으면 나라 망하고 여당 찍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정신교육을 아예 노골적으로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투표를 중대장실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대장이 내 앞에 앉아있어.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파에 앉아서 여기서 찍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야당을 찍었거든요. 조선일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싹 이게 치워져요. 찍으려고 할 때 내가 딱 찍으니까 눈이 맞췄는데 이 새끼 봐라. 내가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야당을 찍어? 그랬더니 너 남은 군 생활로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협박을 하길래 아니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지도한다는 핑계로 공개 투표를 하고 압박을 넣고 그래서 완전 싸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현실에서 쭉 부딪힌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가 제가 성인이 돼서 한 첫 선거인데 광주에서 있었던 이제 군인들의 학살 말하자면 하나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군 생활하고 있었는데 내가 군대에서 경험한 몇 개의 부정부패와 그런 선거 부정을 보면서 학생운동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현실을 그냥 계속 외면한다고 해서 바뀔 리가 없는 구조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보통은 학생운동하다 군대 가면 다 정리하는
수순을 밟는데 저는 비운동권 시절 2년을 보내다가 제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도 박래군하고 계속 교신하면서 박래군은 그때 학내 시에 연루되어서 또 강제 징집을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강원도 양구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랑 상의해서 일단 학생운동 하기로 하고 당시에 과학생회장 하던 오연호 씨를 만나서 나를 팀에 넣어주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80학번인 걸 숨기고 84라고 하고 84학번 모임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저같이 학생운동에 입문하는 경우는 거의 전국적으로 좀 유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복학생이 돼서 첫 학생운동 조직에 가입해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87년에 3월 달에 학생회 선거가 있는데 이제 1월, 2월부터 출마자 검토를 할 때 근데 당시에 비밀 조직의 지도부에 있던 후배가 와서 형이 한번 좀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무슨 학생회장을 하라는 거냐. 복학생인데 재학생들이 해야지. 그랬더니 10월 29일 날 건대에 3, 4학년들이 대거 들어가서 다 구속이 돼서 학생회장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자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몇 번 거절했는데 이제 저더러 평소에 학생운동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식, 학생운동을 혁신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학생회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락하고 학생회 선거에 나가게 된 거죠. 이게 전부 다 제가 원한 길들이 아니에요. 학생운동에 입문한 것도 원하지 않게 학생회장을 또 권유를 받아서 나오게 됐고 이런 과정에서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시인이 되려고 대학을 갔다가 완전히 이제 이 문학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학생운동에 투신하고 학생운동이 된 다음에 학생회장 나갈 때 제가 갖고 있던 시 초고들 다 불태우고 완전히 문학을 꿈을 접고 학생회장으로 나간 거죠. 제가 약간 어디 이렇게 무슨 흐름과 시류에 영합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모든 걸 제가 결심하고 결정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일 때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좀 늦어요. 그러니까 원래 1, 2학년 때는 나는 문학을 꿈꾸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 현실이 잘못되어 있고 매우 부조리하지만 나는 문학을 하기로 한 사람이니 그거는 내가 관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고 의도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의 실상을 알게 되고 또 주변에서 시 참여하면서 한 명, 두 명 가까운 사람들이 군대에 강제 징집되거나 감옥에 끌려가거나 하는 것들을 옆에서 보게 되니까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문학에 혼자서 아무리 울타리를 친다 한들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학도 좋은 글이 안 써져요. 그래서 현실에 눈뜨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를 거의 못 썼어요. 그리고 오히려 군대 가서 많이 썼고 시간도 남고 군대에서 학생운동 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들어와서 아무 주저 없이 참여했고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흔히 아는 일반적인 코스는 아닌데 저는 좀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치를 입문할 때도 그렇고 출마 권유가 있을 때도 그건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확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스타일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86년도에) 이제 봄에는 5.3 인천 투쟁이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직선제 개헌을 둘러싼 정당과 학생이 같이 참여한 이제 그런 형태의 소위 현판식 투쟁이었죠. 전국을 돌면서 한 건데. 근데 그때 학생운동이 상당히 많이 또 타격을 입어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건대 항쟁으로 수천 명이 이제 연행 및 구속되고 나니까 학생운동이 조직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굉장히 뭐냐면 쇠퇴기였어요. 학생운동은 조직적으로는 뭐 2,000명 가깝게 구속되니까 뭐 사실 2,000명이면 주로 이제 3, 4학년들이니까 2, 3, 4학년들이니까 되게 학생운동의 핵심들이거든요. 지도급에 있던 애들. 2, 3학년들이 주로 구속됐는데 그리고 87년을 맞이하니까 굉장히 암울했어요. 각 과마다 잡혀간 사람들이 구속된 사람들이 한두 명에서 많은 데는 대여섯 명까지 있고 정상적으로 뭐 학생운동 조직이 안 돌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5.3 인천 투쟁도 그렇고
또 그 건대 투쟁도 사실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연이은 투쟁의 실패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있다가 87년 1월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대학들이 전부 이제 지도부 개편기였어요. 학생회장뿐만 아니라 지하 지도부도 막 개편하는 시기에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알려졌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지금 와서는 그게 87년 6월 항쟁 전체를 한눈에 보니까 그게 도화선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1월 당시는 큰 항쟁의 도화선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조직은 위축돼 있고 그 분위기가 다운되는 데서 학생 한 명이 또 이렇게 숨져가니까 당시 학생운동에 활동하던 학심들은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잡혀가서 저런 고문으로 희생될 수 있다. 그건 자기 문제로 다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사건이 났을 때 이 한편으로는 이 독재 정권의 만행에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끌려가서도 저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포감 같은 게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와 공포가 함께 있었던 시기이고 그래서 1월 달에 박종철 열사의 희생 소식을 듣고 2월 달 사구제 때 한 번 싸우고 3월 3일 날 또 한 번, 두 번을 가두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목격한 많은 국민들이 아니 어떻게 학생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다가 이렇게 희생되지? 라고 하는 것이 내면화는 돼 있었지만 그때 항쟁이 바로 촉발되지는 않았던 시기죠. 국제정권의 포갑에 위축되어 있었던 분위기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분노는 내재화되어 있지만 행동화하지 않은 시기인데 결과적으로 그 분노의 내재화가 일정하게 계속 쌓이고 있던 과정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가로 보면 주로 3월에 선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86년도 지도부들은 감옥 갔고 87년 3월에 총학생회 선거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는 거죠. 새로운 학생회장을 뽑으면서 이제 또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좀 변화가 시작됐는데 3월 한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전 대학의 학생회장 선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 학기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런 이제 이 계획들을 짜고 시작하는 그 시점에 4.3 호원 조치가 발표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개헌 국면이 그 자칫 잘못하면 거대한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그냥 폭발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이거 더 끌고 가면 안 되겠다. 판단한 정권이 4월 3일 날 이제 더 이상 개헌 논의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개헌 논의를 했더니 계속 시위를 하고 야당도 적절한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다. 이런 핑계로 현행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학생운동 분위기도 어쨌든 개헌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올라타서 독재 정권을 고립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2년을 해오다가 개헌 자체 논의를 중단한다고 그러면 이건 뭐 전면전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4월 초에 이제 4월 3일 호원 조치가 내고 나서 그렇게들 이제 심정적으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는 학생운동이 거의 괴멸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 조직도 없었고 그래서 그 3월 달에 선거를 치르면서 학생회장들이 다른 학교에 축하해 주러 잠깐 이동하면서 거기서 교분을 쌓고 연락 관계들을 맺고 학생회실 전화번호 가지고 서로 연결하면서 4월 3일 날 호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연대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공개적인 학생운동 지도부와 비공개 지도부들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면서 일단 서울 지역부터 학생운동의 연대 조직을 만들죠. 그게 이제 5월 9일 날 연세대학교 축제 기간에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서대협의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를 만들고 그때 처음에 참여한 학교는 한 15개, 18, 17개 이 정도였어요. 서울에 40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일단 이인영 당시 고대학생회장을 대표로 뽑고 운영을 했죠. 그리고 이미 4월 달에 호원 조치가 내려지고 나서는 제야에서도 이제 범국민운동본부를 하나 만들고
언제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할 거냐 하는 문제를 서로 이렇게 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87년 3월, 4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죠. 4.19 같은 그런 이 시위는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를 보고 분노한 학생들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연대와 기본적인 조직이 형성돼 있었지만 정교한 투쟁 계획을 짜고 시작한 투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봐요. 반면에 6월 항쟁은 사실은 각 대학, 특히 연대, 고대, 한양대, 서울대 등 몇 개 주요 대학은 이미 비밀 지도부와 학생운동 지도부 사이에 계속해서 토론을 하면서 대중운동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왜 6월 항쟁의 중심이 되는가와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이한열군도 있지만 학생운동을 전환을 시도를 했어요. 제가 학생운동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제가 주도를 했는데 특히 연대 차원에서는 첫 번째, 왜 화염병과 광목시를 그렇게 자주 하냐. 대중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만 우리 투쟁의 과격성 때문에 동참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우리 내부에 있다. 이게 제 인식이었어요. 저는 1년형 때 비운동권 출신이어서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하지만 저들의 행태나 저들이 갖고 있는 운동 방식은 나 같은 일반인들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벽이 크다. 라는 걸 제가 1년형 때 계속 느꼈기 때문에 학생회장 되고 나서 그거부터 먼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으로 있었던 봄에 연세대학교는 적어도 학생회 주도의 집회에서는 강목과 화염병을 추방했어요. 저는 평화적 시위 방식으로 전개해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볼셰비키를 양성하는 집단이 아니다. 말로는 혁명을 얘기하지만 다 민주화 운동의 수준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대중의 참여를 하게 할 거냐. 그래서 그때 학생회장 선거부터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학생회 선거가 파쇼타도 양키 고호 외치다가 유세장에 경찰이 난입해서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고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유세가. 저는 굉장히 대중적 형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마지막에 3차 유세할 때는 한 3,000명 정도 가까운 학생들이 모였어요. 외부에서도 많이 구경하러 오고 재밌게 해주고 거기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파하고,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학생들이 새로운 기대를 품게 만들어야 된다. 자기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하게 돼야 만든다는 이것이 이제 3월 달에 제가 전파한 각 대학에.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 연세대학교의 이 학생회장 선거가 소문이 나가지고 학교별로 집회하고 그러면 보통 많이 모이면 400~500명, 한 200~300명 모여서 강목 들고 나가는 건데 어떻게 3,000명이 모였지? 이제 그게 궁금하니까 구경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정통 운동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국이 지금 전두환이 광주에서 사람을 수천 명을 학살했는데 저기 총학생회장 선거를 하면서 시시덕거리고 웃어?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놈하고 이제 근본적인 이제 엄숙주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니 그건 그거고 여기 더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를 신뢰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나중에 대중적인 봉기를 하지 이게 가능하지 않냐.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대 틀을 만드는 게 이제 그동안은 비밀 조직끼리 연합체를 만들고 공개적으로는 뭐 전학년이니 삼민툰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운동권들의 연합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직화된 운동권들끼리 합쳐서 해봤자 건대에서 모인 게 뭐 4,000명이니까 4,000명으로 무슨 민주주의 운동을 합니까? 경찰이 지금 2만 명 풀었는데 4,000명 진압하기 너무 쉽죠. 그러니까 그건 어렵다. 그래서 연대틀을 학생회장 중심으로 만든 것이 서대협. 그래서 이름도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고 했죠. 그럼 뭐냐면 학생회를 중심으로 대중들이 기대를 품게 만들어서 참여를 폭을 넓히면서 연대의 폭을 넓혀서 우리가 전면적인 봉기를 할 때 어느 정도를 동원력을 가질 수 있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문사님은 계획을 세워서 나갔어요. 그래서 4.3 호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5월 초에 연대틀을 만들고 박종철 열사 이제 고문치사 은폐 조약 사건이 터졌잖아요. 김승훈 신부님이 박종철 열사를 숨지게 한 경관들이 사실은 은폐돼 있고 축소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제 그것을 터뜨리면서 제하에서 6월 10일 그날이 이제 노태우를 민정당의 후보로 차기 후보로 지명하는 전당대회를 한 날이니까 그때 총궐기를 이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학생운동이.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의 5.3과
건대 투쟁 때문에 당시 제야가 학생운동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시키는 것을 반대했어요. 사람들은 그게 다 포함되는 줄 알지만, 그래서 학생운동이 최고 동원력을 갖고 있는데 그때 유월항쟁을 주도했던 범국민운동본부의 참여를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밀 대화선을 만들어서 비밀 연대 사업하는 친구를 그쪽 제야 쪽에서 상황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파견을 했는데, 그게 지금 국회의원 하는 김성환 의원이 당시에 그 연대 사업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제야는 뭐라 그러냐, 정당은 뭐라 그러냐,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국민운동본부의 회의에 없어버려서 참석을 하고 우리한테 그 소식을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연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우리는 그쪽이 성당에서 6월 10일 날 이제 시국 집회를 한다 그래서 그럼 그날을 맞추자.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제야하고 우리가 맞춘 게 아니에요. 그 총궐기를 우리가 그냥 정한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서 그냥 집회를 그냥 그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생운동 차원에서 690 총궐기라는 이름을 우리가 썼어요. 서대협이 이름을 정하고 그 계획을 짜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죠. 6월 초순에는 서대협의 모든 학생회장단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단식 또는 삭발한다. 그래서 학생들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리고 6월 6일 날 한번 1차적으로 동원을 한번 점검한다. 그래서 문화제 형태로. 그래서 고대에서 문화제를 열어서 몇 명이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해서, 형식은 문화제인데 문화제를 합법적으로 교문을 열어주니까, 그래서 딱 해서 그때 모았는데 그때 한 8천에서 한 10,0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동원력이 8천에서 10,000인데 이 문화제라서 안 오는 애들까지 포함하면 15,000 정도는 우리가 거리에 동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런 시험을 거쳐서 이제 6월 9일 날 사전 집회를 각 대학별로 하고 6월 10일 날 거리로 나온다. 그리고 6월 11일 날 거리로 나올 때는 학교별로 거리를 정해줘가지고 주로 그 거점에서 모여서 각 대학들이 시위를 벌린다든지 이렇게. 이게 3월, 4월, 5월, 6월이 전부 다 계획적으로 쭉 이렇게 1년의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해서 만드는 게 6월 항쟁이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현열 교수의 피기억이 더 시위와 시위 명분과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가능케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6월 항쟁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미리 다 계획을 했던 거니까. 근본적으로는 4.3 후원 조치 끝나고 이제는 전면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 학생운동가 제야의 지도부의 판단. 그리고 그것이 이 박종철 고문치사은폐 조작 사건 때문에 분노가 커졌던 국민들의 분노를 더 촉발시키는 그런 과정과 학생운동 지도부들이 갖고 있는 치밀한 계획들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6월 9일을 맞이했는데요. 6월 9일 날 그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희생이었거든요. 이한열. 왜냐하면 6월 9일 날 제가 그때 학생회장으로 그 집회를 주도했습니다만 다음 날 총궐기 하는 거라서 그 연습이었기 때문에 화염병도 없었고 강목도 없었어요. 평화행진만 한 거예요. 그래서 교문 앞에 가서 구호만 외치고 있었는데 워낙 전국이 이제 점점 달아오르니까 그 앞에 있던 전투경찰들이 그냥 쏜 거예요. 우리가 돌을 던진 적도 없고 화염병을 던진 적도 없고 강목으로 휘둘지도 않았는데 그 경찰들이 선제적으로 SOA-44 총류탄을 그냥 최루탄을 그냥 대놓고 즉석탄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시위를 더 끌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 날이 본 투쟁이기 때문에 9일 날은 그냥 결의대회이기 때문에 결의를 하고 그 서대문 경찰서 다 얘기해 줬어요. 오늘은 교문 앞에서 한 30분 구호를 외치다가 그냥 들어올 거다. 다 통보해 줬어요. 근데도 그건 일정한 지침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를 죽여라. 그래갖고 뭐 체류탄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체류탄을 쏘니까 할 수 없이 애들도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던지고 막 이제. 그래서 그 정도면 뭐 되게 정리가 됐겠지 하고 이제 내일 저 6시에 저녁 6시에 명동에서 만납시다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총학생회실에 있으니까 5시 좀 넘어서 후딱딱 누가 오더니 지금 응급실 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했더니 학생이 한 명 뭐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뭐 시할 때마다 10명씩 실려가는데 뭐 그게 뭐 대수냐? 내가 이제 그게 아니고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야 돼? 그랬더니 좀 그런 것 같다. 그래 얼른 뛰어갔죠. 의사한테 어떻게 된 거냐? 나 학생회장인데 했더니
딸 옆으로 딱 딸을 불러내더니 지금 심각하다. 의식이 없고 의식을 회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뭘 찍어봤는데 뇌에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빨리 가족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 가족 부르는 소리가 그냥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좀 보면서 회복한 다음에 연락하면 안 될까 했더니 그런 상태가 아니다. 가족한테 연락하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친구 과가 어디냐 경영학과 학생회실에 가서 연락처를 빨리 받아서 전화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해서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밤 11시 넘어서 그게 5시 6시쯤에 연락을 했으니까 급히 시외버스 고속버스 타고 오셨는데 11시 반인가 도착하셨는데 뭐 응급실에 오시자마자 그냥 쓰러지시더라고요. 뒤에 서 있는데 이 다리가 후들거리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의식을 못 깨지? 이제 우리 보통 우리가 가면 평상시 학교 앞에서 돌 던지다 돌 맞고 혹은 머리 여기 맞으면 여기 터져서 붕대 감고 그럼 보통 그 붕대 감고 주사 맞고 한두 시간 안에 다 병원을 나오거나 다리가 부러진 경우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기부수를 하고 나오거나 되게 다 저도 그런 식으로 다쳐갖고서 병원 한 2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전경이 던진 돌에 맞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의식 불명까지 되지? 그때만 해도 최루탄 파편이 뇌를 관통해서 그러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돼서야 이제 정확한 10일 날 시위 끝나고 밤에 다시 병원에 가서 이제 의료원장을 직접 면담을 제가 해서 자세히 들었죠. 그랬더니 엑스레이랑 다 찍어봤는데 파편이 안에 박힌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박혔지? 이제 그래서 약간 지금 의식불명이고 이런 경우는 되게 회복하기가 어렵다. 뇌 손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다음 날에서는 자세히 들었죠. 당일 날은 6월 9일 날은 정신도 없고 도대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위를 했지만 의식도 못 차릴 정도로 쓰러져 있는 경우는 처음 봐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날이었어요. 그 이한열 군이 쓰러져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도 묵직하고 했지만 예정된 투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연세대학교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결의가 높아진 셈이 됐죠. 같이 시위했던 학생 한 명이 최루탄에 맞아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뭘 제일 먼저 공유한 게 연대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같은 과도 있고 같은 동아리도 있고 그러니까 더 분노가 치솟고 해서 6월 10일 날 이제 6시에 하게 된 이유는 일반 이제 워낙 그때가 6월이 날이 더웠어요. 이상하게 87년 6월이 그렇게 더웠어요. 그래서 6월 9일, 6월 10일도 다 35도 이렇게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낮에는 도저히 시위를 했을 때 우리만 움직이게 될 테니까 퇴근 시간에 맞추자 그래서 6시로 맞췄고요.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만 해도 6시가 되면 우기고 울려 퍼져서 전부 길거리 인도에 있는 사람 다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가 끝나자마자 거리로 뛰어든다. 맞추기가 좋잖아요. 그건 서울 전역에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맞추고 구호를 외치면서 슬슬슬 데리고 또 거리로 나가. 또 밤밖에 안 나오고 이걸 반복을 하다가 빌딩에서 우리를 보고 있던 체류탄이 터지고 막 눈물 나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있던 직장인들이 당시에 휴지가 20원인가 요만한 걸 팔았는데 왜냐면 나갔다 들어왔다 몇 번 하다 보니까 다 휴지가 동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우는 걸 보니까 위에서 안 됐는지 사무실에 있던 휴지들을 떨어뜨려 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휴지만 주더니 좀 있다가는 지폐하고 동전을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음료수 사 먹으라고 그래서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갖고서 떨어뜨려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거기 한 대 맞았는데 그래서 속으로 동전을 뭐 이렇게 많이 넣었어. 그래서 딱 보니까 10,000원짜리 지폐가 한 2장 그거 갖고 와서 음료수 사갖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 위를 향해서 손 흔들고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이렇게 고무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지해주는 시민들이 있구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더 용기를 100배 하게 해줘갖고
이제 이 시위대들을 끌고서 쭉 나갔는데 나중에 7시 반쯤인가 그 신세계화 분수대에 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다 모였죠. 그래서 이제 그 6월 항쟁이 6월 10일 날 백미는 6월 10일 7시 반쯤에 신세계 앞에 약 10,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운집을 했는데 그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전경 일개중대를 무장해제시켜서 그 신세계 백화점 분수대 가서 씻게 하고 같이 아침 이슬 부르다가 같이 울고 뭐 이제 그런 장면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아 이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경들이 와서 그거를 다시 또 해산시켰지만 또 한 30분 후에 그보다 2배가 되는 사람들이 다시 또 신세계 앞 광장을 가득 메워서 그때부터는 거의 뭐 해방구처럼 명동을 이제 쓸고 다녔죠. 그게 6월 10일 날의 한 장면이었고 그때 한여를 살려내라는 구호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구호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한여를 살려내라는 이 플랜카드가 없었어요. 그냥 현장에서 불려진 구호였고 그 다음 날부터 그걸 써가지고 이제 갖고 나갔죠.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사실 학생운동한 사람들은 직접 접하기 어려운 분이잖아요. 마치 위인전에서 만났던 이름 같은 뭐 미국에 오랫동안 망명 생활하셨고 85년도 2.12 선거를 앞두고 귀국하셨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인파들이 공항에 운집했다는 얘기도 우리가 간 건 아니니까 들었고 대단한 정치인이 하나 있지만 그때는 정치라는 건 우리하고 거리가 멀고 우리는 학생운동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저 정권을 타도할 거냐에 관심이 있었고 대체로 학생운동권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되게 기회주의자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니까요. 근데 이한열 군이 이제 6월 항쟁이 성공으로 끝나고 7월 5일 날 돌아가셨는데 7월 9일 날이 이제 장례식이 있어요. 국민장으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학생회관 로비에 연결식장을 만들어서 분향소를 만들어서 제가 상주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7월 9일이 이제 장례식이니까요. 7월 8일 날 대대적인 사면복권을 발표해요. 왜냐면 그 7월 9일 장례식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니까 일종의 유화 조치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그 각종 교도소에 있던 시국사범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6월 항쟁 그 범국민운동본부의 지도부들이 그때 6월 10일 날 성공회 성당에서 집회하고 다 잡혀갔거든요. 그분들도 그때 풀어주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김대중 당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동교동에 연금된 상태로 있었는데 연금도 풀어주고 사면복권을 해서 이제 정치적인 이제 해금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 보도는 내가 보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 네 분이 여기 참배 분향하러 오신다. 그래서 저녁 때 늦게 오셨어요. 저녁 때 밤에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 두 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오고 뒤에 이제 동교동계 그 가신 그룹들이 뒤에 쭉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뵙죠. 그래서 분향을 하고 그 이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이제 상주인 저하고 인사를 하는데 손을 잡고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학생의 희생 때문에 내가 풀려났어.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그 찡하더라고요. 이게 신문에서만 보고 전설처럼 들었던 정치 지도자가 오셔서 눈물을 보이면서 제 손을 잡는 걸 처음으로 목격을 했어. 그래서 무슨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슬픔에 잠긴 그 두 네 분을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나의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대면은 눈물에 젖은 두 네 분과의 악수가 저의 첫 기억이죠. 저희는 이제 6월 항쟁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개헌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민주정부 수립으로 가겠지라는 기대하고 있다가 이제 평화민주당이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양김이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에서는 이제 양 후보 단일해라, 힘합쳐라 이 정도로
초기에 가다가 나중에 결국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비판적 지지, 전대협은 비판적 지지는 결국 김대중 후보 지지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자고 한 분들은 이제 김영삼 지지파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독자파들 백기환 선생 지지하는 사람들, 학생 운동이 세 갈래가 나눠졌죠. 저는 그때 뉴욕 타임즈하고 기자회견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는 이제 저 구치소에 수감돼서 재판 받고 있었는데, 재판 끝나고 이제 저 집행유예로 딱 나와 보니까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갈갈이 찢겨서 학생운동 조직이 회의도 못할 정도로 괴멸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재건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전대협을 재건하는 일을 제가 주로, 왜냐면 다 없으니까, 다 감옥에 있었거든요. 이인영, 이남주, 뭐 저밖에 없으니까 바깥에. 어떤 데는 학생회장 선거조차 준비 안 하고서 그냥 넋 빠져 있는 학교들이 꽤 많았어요. 워낙 그 양김 분열로 인해서 대선을 진 것에 대한 충격이 워낙 컸어요. 누가 옳았냐, 뭐 비판적 지지가 옳았냐, 후보 단일화가 옳았냐, 독재적 후보가 옳았냐,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 또. 그래서 그거는 다 놔두고 빨리 그 다음 세대로 넘겨주자. 그래야서 학생운동이 계속 할 수 있게끔 끈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역할이지, 일기들의 전대협 일기가 그걸 하지 않겠냐 하고서 이제 넘겨주고, 그 와중에 허인애가 찾아와서, 내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와서 보자고 봤더니 야권 통합 운동을 해야 된다. 대선 때 두 양김 씨가 분열돼서 대선을 졌는데 지금 총선도 당이 나눠져서 또 찌게 생겼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전대협을 복구하는 일이 급하지 정치권을 어떻게 하는 건 난 관심 없다. 당신들끼리 해라. 그랬더니 지금 밖에 있는 청년들은 전부 지난번에 어느 편을 들어서 이게 중립성이 없다. 근데 우상은 감옥에 있어갖고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는지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냐. 당신이 나서야 통합이, 이게 운동의 정당성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근데 그런 와중에 그게 아마 2월 말인가 2월 중순인가 이제 이쯤에 누구 찾아보자고 봤어요. 근데 동교동계 정치인이 한번 보자고. 그래서 얼른 그 당시는 동교동계에 있던 분들도 6월 항쟁 때 같이 다 데모하고 길거리에 같이 싸웠기 때문에 그냥 동지적 신뢰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과 재야가 거의 한 식구처럼 지냈던 분위기였거든요. 같이 고난을 같이 겪고, 그분들도 정치적인 규제가 돼서 다 국회의원을 못하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보더니 우상호 회장이 워낙 6월 항쟁 때 그렇고 유명해서 지명도가 높아서 그런데 88년 총선에 출마하면 어떻겠냐. 저는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금 전대협을 복각하러 다니고 있고, 지금 일각에서는 야권 통합 운동을 하자고 그러는 반에 내가 지금 국회의원 배치달겠다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대선에 지고 나서 죄를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은 빛나고 높은 자리 그런데 안 가기로 했습니다. 바닥에서 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절하고. 그래도 그 제안 받았다는 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지. 그랬더니 만약 그때 88년 총선에 내가 나갔으면 역대 최연소 당선자가 김영삼 대통령인데 그분보다 열흘인가 보름 빠른 최연소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나중에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 그때 그 제안을 받아서 당선됐으면 내가 역대 최연소 되는 거였다고 내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그런 농담처럼. 근데 그때는 전혀 정치권에 올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 총재님이 그분을 보내셨는지는 확인이 안 돼. 근데 그걸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 그 총재님 생각이요? 아니면 당신 생각이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 내가 20대 중반인 놈이 그런 제안을 받는 것도 황송한데. 그래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총재님의 뜻인지는 잘 확인 안 되는데 아마 나중에 복원했을 것 같아. 그렇게 접촉을 해봤다라고, 공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일인과 동시에 나는 야권통합운동 청년운동본부를 만들어서 그 대표를 맡아서 그때부터 이제 동교동 상도동을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통합 중재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그 양김 지도자를 그때는 정말 자주 봤죠. 만나달라고 하면 항상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김대중 도서관입니다만 옆에 동교동 사저를 그때 진짜 자주 갔어요. 그리고 두 분 다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약속을 해주고, 그때는 김대중 총재는 실제 통합 의지가 아주 강했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에 명분상으로는 통합할 생각이 있지만 이것도 김대중한테도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이 있어가지고 적극적이지 않았어. 그래서 저건 대중의 압력으로 눌러야 되겠다 싶어서 이 상당히 압력을 거세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학생들 이제 동원해서 양 당사를 점거시켰어요.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 온 애들이 통일민주당사를 점거하고 호남에서 올라오거나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평화민주당 당사로. 그랬더니 평화민주당 당사에 간 애들은 잘 먹고 잘 자는데 통일민주당 점거한 애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했어요. 그때 대구에서 계명대랑 경북대 애들이 와서 같이 해줬는데 좀 미안했어. 근데 어쨌든 그런 압력을 통해서 막 하고 거의 성사가 되기 직전에 제가 또 연행됐어요. 그 잡혀가서 물어봤더니 야권 통합 막으려고 처음에 우습게 봤는데 야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되는 것 같아서 큰일 나서 잡아들였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처음에 잡혀갈 때도 반정부 운동이 아니라 무슨 뉴욕타임스하고 기자 인터뷰한 걸 가지고 집어넣고 이번에도 내가 뭐 노태우 당선자를 향해서 내가 뭐 타도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야권 통합하라고 했는데 왜 내가 잡혀옵니까? 그랬더니 권력자의 눈에 어긋나면 뭐 다 잡아들이는 거지 뭐 이러면서 싹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웃긴 게 다른 애들은 방화, 폭력, 뭐 그러니까 반정부 투쟁을 했던 무슨 집회와 시 뭐 이런 게 좀 세잖아요. 근데 저는 두 번 다 인터뷰한 거. 그다음에 야권 통합이야. 반정부 투쟁도 아니야. 그걸로 두 번 정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 정치 검찰들이 잡아놓아야 할 범죄가 먼저가 아니고 일단 잡아놓겠다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혐의를 씌우는 그런 형태의 수사를 했던 걸 제일 경험했죠. 제가 지금도 검찰 독재하고 싸울 때 제일 열받는 게 우린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검사들한테도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당신들 볼 때 내가 사상범이요? 내가 국가보안법 위반했어? 아 너는 사상범은 아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뭐 화염병이나 강목을 들고 싸웠어? 내가 폭력행위 처벌법이 나 아니야. 왜? 아 너는 굉장히 위험한 놈이야. 근데 무슨 내가 폭력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다중을 많이 움직여서 그것이 이렇게 대중을 뭔가 정치권까지 압박을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당시. 지금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꽤 깊게 갖고 계신 분이긴 하지만 87년 분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만나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 양쪽이 합의가 안 돼서 갈라졌으니 88년대 통합합시다 할 때 김영삼 대통령 쪽은 그 협상 테이블에 말단 비서를 보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 나하고 6번 싸운 이성원 씨. 김영삼 대통령 쪽에 협상자로 나왔어요. 모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모이기로 하고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갔더니 YS 쪽에서는 이성원 씨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급이 좀 낮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뭐 누가 나왔든 다 보고 할 테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모처의 방에 동교동에서 오셨습니다 하고 문 열었는데 건너갖고 오셨어요. 이성원 비서가 벌떡 일어나더니 당황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같은 연대니까. 왜 그래? 앉아봐요. 얘기 좀 해주더니 못합니다. 건너가 선배가 오셨으면 저는 급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말단입니다. 그러더니 가서 보고 드리겠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뭘 의미하냐면 이 한 장, 이건 내가 처음 공개하는 얘기인데 뭘 의미하냐면 김대중 총재는 가장 오른팔을 보낸 거고 통합협상장에 김영삼 대통령은 가장 말단 비서를 보낸 거지. 그러니까 협상의 의지가 어디가 있었냐를 금방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비공개 협상을 한번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기서 최형우 의원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실세급이 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아, 저 사람들이 이걸 김대중 대통령 총재 쪽에 협상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간을 보러 왔는데 너무 실세가 나타나니까 놀래갖고 도망가갖고 그래서 거기 좀 맞춘다고 최형우 부총재를 보냈죠. 그래서 나중에 서교동 협상할 때 이제 그 두 분이 그 몇 사람이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중들이 그 서교 호텔 문을 깨고 들어가서 협상을 방해한 일단에 난입한 사람들 때문에 협상이 깨졌어요. 그때 내가 그날 잡혀간 날이고
어쨌든 그때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때 자주 봤고 대화도 많이 했고. 근데 그때 내가 되게 놀랐어요. 동교동 여기 이제 가면 만나 주시는 공간이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있고 계단을 한 4-5개 내려가면 서재가 있었는데 거기 책들이 한 수만 권이 진열돼 있어서 총재 면담하기 전에 그 대표단이 앉아 있는 사이에 심심해서 설마 이거 다 받겠어? 그래서 다 뽑아봤어요. 중간중간. 전부 줄이 쳐져 있고 주석에 이렇게 메모가 달려 있고 그래서 철학 공부도 하셨네 집어넣고 그다음에 다 보니까 과학책이 있길래 과학은 안 보셨겠지 하고 딱 뽑아서 거기 있다. 아니 도대체 독서의 폭과 깊이가 어느 정도인 거야. 그래서 되게 기가 죽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대화를 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차분하고 그래서 이 내공이 보통뿐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반면에 이제 YS는 소탈해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소탈하고 그 친화력이 그냥 쑥 들어오는. 반면에 김대중 총재님은 좀 근엄해.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분인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뭐 농담도 잘하시고 유머감도 뛰어나고 문화도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 만날 때는 되게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줬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우리가 대표단이라고 하니까 그 대표단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가 있구나. 그 두 지도자의 이게 뭐랄까요 스타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만남이 그때 88년 제가 2월 중순부터 3월 내가 20일을 잡혀갔으니까 한 달 남짓 그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주 뵈면서 그 두 분을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 있었죠. 근데 그때도 그 말씀하신 것 같아. 이한열이 광주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 특별히 이 우상호 학생회장이 그때 고생한 거에 대해서 나는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라고 그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례식에도 와주시고 다음날 연결식에도 오시고 이렇게 슬퍼해 주시고 애도 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되게 오래 그런 열사들의 가족을 오래 챙기신 분이에요. 저는 그건 되게 고마워. 결과론이죠. 저는 그때 감옥에 있어서도 비판적 지지, 전대협은 전체적으로 비판적 지지로 정리가 됐거든요. 저도 감옥에서 바깥으로 면회온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입장은 전달을 했어요. 나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되 막판에는 결국 어떤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훨씬 더 진보적인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학생운동의 숙명 아니냐. 분열은 나쁜 거지만 결국 막판에 선택 안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현실론. 늘 이제 주장했지만 그게 내가 밖에서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87년은 졌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97년이니 그때는 통일민주당을 분당하지 말고 YS를 도와서 돕는다기보다 그냥 경선을 하시든가 그 안에서 저는 정당의 분열이라는 게 상당히 큰 후유증을 낳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 되려고 통일민주당을 데리고 민주당으로 합당을 해버렸잖아요. 그것이 오늘날의 정치적인 지역 균열과 갈등을 더 부추기게 되고 과거에는 부산이 야도였는데 지금 이번에 보세요. 부산 한석밖에 안 됐잖아요. 결국 정당의 분열이 지지자 분열로 이어지고 지지자의 분열은 극복하는데 수십 년의 노력으로도 참 쉽지 않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누구에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10년 후에 될 걸 87년에 정당 안에서 경선을 하고 설사 거기서 졌다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영삼 대통령을 먼저 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민주정부 10년으로 이어갔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저는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의 진보성을 더 존중하고 김영삼 총재보다는 김대중 총재가 훨씬 훌륭한 분이라는 신념은 변함이 없지만 항상 더 훌륭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나고 보니까 노태우 5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3당 야합을 통해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으니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왜곡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결국 김대중 총재하고의 오래된 앙숙 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어차피 한 번 할 건데 먼저 하게 해주고 5년 후에 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이어서 업적을 남겼으면 혹시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IMF도 안 왔고 더 민주정부의 10년으로 이어가면서 훨씬 더 성숙한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죠. 그때 전대협을 만들었던 학생운동가들, 주로 학생회장, 부회장 출신들 전부 감옥에서 나왔던 시점, 그러니까 88년 한 8월인가 그때 다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결의를 해요. 첫 번째가 우리는 87년 유월항쟁을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대선에서 패배하는데 어쨌든 기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빛나고 화려한 자리는 가지 않는다. 그건 정치권 가지 않는 소리죠. 그 1항 합의사항이고 2항은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북대 학생회장이면 청주, 전북대 학생회장이면 전주, 그다음에 경북대나 대구대, 계명대 학생회장들은 대구. 이런 식으로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헌신한다. 대신 방법은 지역 운동을 하든 청년 운동을 하든 그 두 번째 결의 사항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문제의 근본 인식은 6월 항쟁을 성공을 해보고 나니까 그 6월 항쟁의 조직적 성과물을 남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사회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과거에 이제 4.19 세대들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4.19 세대들이 저희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가 수립하게 되는 기여를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사회로의 이전이나 변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주로 많이 가 있고 학자들도 가 있고 그러나 그 이후에 결국 박정희 독재가 형성됐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대중적 기반들은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운동론적 반성들을 좀 고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결심을 이제 우리가 구체화하고 그래서 실제로 10년간 저도 청년단체 활동도 하고 전국적으로 전대협 1기 세대들은 거의 다 지역 청년회를 조직해서 회장을 하거나 이미 지역 청년단체가 있는 데면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하거나 해서 자기가 학생운동을 했던 지역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나중에 열린우리당 때 각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사회운동이 전부 서울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전민연이나 무슨 전국연합이나 그러니까 노동운동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중고터를 떠나서 뭐 부천으로 가거나 뭐 공단으로 들어가거나 재운동을 하면 서울서 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기반들 지역에서의 운동의 활성화가 되게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청년운동은 민청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서울을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적인 청년단체를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 나중에 한청협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활성화됐었는데 그런 운동들을 주로 했죠. 저도 제야에 있으면서 92년 선거까지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책연합을 해서 도와드려. 그때 졌잖아요 또. 외국을 떠나버리시고 정계은퇴 선언하고 희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저도 제야단체를 94년까지 있다가 청년운동은 계속 하는데 뭔가 전국적인 범위에서 제2의 6월 항쟁을 만들 가능성은 없어 보였어요. 사회 전체가 급속히 변하고 학생운동도 한 청년이 이어받으면서 너무 극렬하게 이렇게 분열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출판사도 하고 프로덕션도 한번 해보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역시 운동권에 너무 이렇게 경도되어 있던 제가 사업 같은 거는 전혀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런 시점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던 김민석이 통해서 이제 이인영 통해서 이제 2000년 총선에 출마를 전제로 영입 제안이 왔고 당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 새로. 그래서 그 당 창당 작업부터 같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위 86 그룹들이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제3의 힘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일종의 삼김 시대를 넘어선 새로운 정치 운동 그리고 그 운동의 결과물로 독자적인 창당, 청년정당 창당 이걸 추진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실패했어 그것도. 지금도 보니까 제3의 힘 회원명단에 올렸던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뭐
도지사나 또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 거의 한 50명 돼요. 저도 그 제3의힘이 아니었다면 정치권 도전의 꿈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치운동의 필요성, 이제 사회 변화는 일반적인 대중운동, 학생운동을 가지고 유활항쟁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리고, 그럼 정치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존 정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따로 만들 거냐, 뭐 이런 논쟁들이 있다가, 김민석 의원으로부터 영입 제안이 왔다는 얘기 듣고, 그 안에서 논의했는데, 격렬한 논의를 하다가, 제3의힘 자체로 정당을 창당하는 일은 2000년을 앞두고 어렵다. (99년도) 그래서 일단 현재로는 각 당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각 당으로 흩어져 가고, 나중에 헤쳐 모여 하자. 정택은, 고진아 이런 사람들이 한나라당으로 가고, 오영식,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이 이제 새천년민주당 창당 작업에 참여해서 오게 된 거죠. 그때 다시 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근데 뭐 그때 워낙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보니까 이제 개별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1999년도 10월, 11월에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되면서 거기 합류하는 방식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기서 바로 부대변인을 맡아갖고 당사에도 근무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인영, 임종석 두 사람은 결코 좋은 지역 가지 않겠다. 당시 한나라당 중진 의원이 있는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임종석 의원은 당시 이세기 의원이 있던 성동, 이인영 의원은 당시에 김기배 있던 구로. 그러니까 김정일 대통령이 영입했거나 그 이후에 열린우리당에 합류했던 86들은 대체로 한나라당 계열의 후보자가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을 가서 부시는, 그걸 뺏어오는 식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다 절대 다수예요. 호남에서 한 86들 빼면 수도권에서 활동한 86들은 대체로 다 우리 당 의원인데 가서 우리 당 의원 의석 가로채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계열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그 한석을 가져오는 그런 식을 하나의 우리의 불문율로 만들어서 오늘날에 이렇게 다수 의석이 만드는데 기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삼촌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삼촌하고 조카가 얘기하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친밀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약간 호감이 가. 근데 나중에 나와서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냥 잡담이에요, 잡담. 뭐. 그래서, 통합을 하셔야지. 내가 통합할 테니까. 에? 근데 그거는 김대중한테도 물어봐라. 나는 통합할 테니까. 그 사람 안 할 거다. 이런 식이야. 근데 평상시에 얘기하다 보면 아주 친근하게 대해줘요. 실제로, 실제 사람 됨되면 그런 것 같아. 사람에게 잘해줘야 된다. 이런 게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귀공자 집 잘 자라서 그런지. 김대중 대통령은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왜냐하면 이거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듣다 보면 이렇게 그 논리에 빠져들어요. 내가 어느 순간 딴 데 가서 그 자리에서는 아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딴 데 가서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그분처럼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있더라니까. 사람을 약간 동화시켜요. 내용으로. 그러니까 대단한 재주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그 사람 참 좋았는데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 좋아 이런 거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고 나면 배우는 게 있어요. 어디서 써먹을 말이 있어. 그분하고 대화를 1시간 하면 그분하고 나눈 대화 중에 한 20분짜리는 어디서 써먹으면 딴 사람들이 그런 고견을 하고 계셨나? 그럼 내가 김대중 총재님한테 들었던 소리는 안 하고 그 정도는 공부하죠. 그리고 이제 써먹고. 근데 내가 보면 끊임없이 연구하신 스타일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나도 정치 해보니까 정치 활동을 하면서 별도로 공부를 계속 한다는 게 이게 보통의 의지와 보통의 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보면 대통령께서 항상 하루에 4시간 주무셨다는데 4시간밖에 앉아야 가능한 초인적인 준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대단한 분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가르칠 때 고등학교 2학년 중퇴자 수준에 맞추어서 이야기해라. 반드시 사례를 들어서 전달해라. 그래야 신빙성이 있다. 한 번 한 말은 3번 반복해서 연설해야 된다. 3번 반복해라요. 3번 이상.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민주당 출입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대중 총재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또 한다, 또 저에게 또 한다. 응? 딸 옆에서 수술 또 한다, 또 첫째, 둘째 나온다, 둘째, 그렇지 나오지, 셋째, 뭐 이래. 재미있는 게 상도동 기자와 동교동 기자가 만나서 싸우잖아요. 그때는 이제 소위 양쪽에 출입하던 기자들이 막 싸웠거든. 누가 더 훌륭하다. 막 논쟁하고 있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동교동 출입한 기자들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읊고 있어, 거기서. 그 논리를. 그게 말이야,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말이야, 뭐, 첫째,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내가 보고 있다가, 아니, 총재님이 말씀하시지, 그렇게 그런 비웃었는데, 너무 같은 말만 반복한다고 옮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반복하라고 한 이유는 한 번 얘기해서는 일반 국민이 기억해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 반복을 해주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내가 한 말을 옮기고 다닐 수 있게 해주라는 소리구나. 그게 구전을 확보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나는 굉장히 그걸 많이 써먹은 편이에요. 그 이후에 내 지역 서대문구를 관리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줬던 몇 가지의 그 지침이랄까. 근데 실제로 보면 어렵게 연설하는 사람들은요, 대중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기억을 못해요. 그게 쉽게 전달하라는 거고. 대중에게 친절하게, 정치 서비스니까 더 친절하게 상대방이 알아먹게끔 해야지 왜 네 잘난 척을 해야 이 소리시고, 반복하라는 거는 사례 근거를 들어서 얘기해 주라는 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얘기고, 반복하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걸 암기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었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좀 배워야 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도 같은 연설을 한 적이 없어. 그 싫대. 그러니까 어떤 연설은 너무 감동적인데 어떤 연설은 지루한 이유는 그때 환경에 따라서 다른 연설을 하니까, 어떤 연설은 저 사람 연설 보면 잘한다고 와서 듣다가 뭐 재미없는데 이러고 가고, 어떤 연설은 막 감동이 막 울밀시 오시고. 근데 그분이 그 정형화된 연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을 정형화하되 그때 사례를 몇 가지를 슬쩍슬쩍 새로운 거를 넣거나 유머 살짝 섞음으로써 이번에 갖고 있는 가치 체계를 전달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택했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연설의 교본이랄까? 그런 측면에서는 나는 정말 연설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중이 그것을 옮기게 만든다는 단점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만한 연설가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해외로 정기 은퇴하시고 해외로 가신 다음부터는 정치권에 대한 관심을 끊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새정치국민이 만들 때는 나는 이미 출판사 뭐 하고, 그다음에 청년정보문화센터라는 청년 단체를 임종석, 박홍근 등과 한창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있을 때라 다른 정치 활동 영역에 이렇게 발을 담글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97년도에는 그런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어차피 그때는 전국적인 제야단체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을 도우려면 정당에 들어가거나 캠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 내가 정치권에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았죠. 그전에는 제야단체가 연합체를 꾸렸기 때문에 같이 가서 도울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97년 선거가 유일하게 내가 관여하지 않은 대통령 선거예요. 근데 내가 관여하지 않으니까 대통령 당선되시더라고. 감동이죠. 저는 87년 지고 92년 지고 나서 불가능한 것 같다. 왜냐면 표 차이도 많이 나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상식, 더 진보적이고 더 좋은 사람, 더 잘할 사람이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런 식의 결과가 늘 나타나나. 97년 대선 이기고 나서는, 근데 정말 김대중이라는 분이 대통령 되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구나. IMF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인재가 나와서 500만 표를 뺏어 갔는데도 겨우 몇십만 표 차이로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71년도부터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린 거 아닙니까? 개표를 보면 아슬아슬하니까 성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래, 그 당 후보를 찍어?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약간 불신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대통령 돼갖고 처음 취임식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냥 진짜 펑펑 울었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현재 실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민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것을 난 처음 봤잖아, 태어나서. 응? 본인은 뭐 쫙쭉 이런 독재자들만 보다가 그래서 내가 그때 뭉클하면서 이게 이 백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껴주는 첫 대통령이시구나. 또 워낙 그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정말 그거를 자기의 문제로 느끼시는구나 하는 게 난 너무너무 그 출발부터가 너무 나는 되게 존경스럽고 행복했어요. 되자마자 IMF 극복에 그냥 열일 다 하고 그게 이렇게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를 모르면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준비되어 있는 분이 마침 그때 뭐 표차가 적게 났다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 돼서 밤새 일하면서 그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큰 업적인데 결국 이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민주, 평화. 이게 이분의 평생의 꿈이잖아요. 2002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진짜 하루 종일 내가 TV에 앉아서 재방송 또 보고 하면서 계속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던 그 시기는 정치 뉴스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감동. 세상이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변화되는구나라는 것이 주는 감동이 좀 있죠. 그다음에 하루가 다르게 정보화 이 IT 산업이 발전하는데 뭐 물론 이제 예산이 뭐 새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가는 것보다 벤처가 만들어지고 86세대가 정보화의 1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의 경계선 세대라고 보는데 벤처 1세대들, 2세대들은 전부 86 운동권 출신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맨날 무슨 기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광주 5월 학살 얘기하거든 놈들이 무슨 칩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뭔가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해간다. 그리고 막 벤처들이 막 이렇게 사무실 내고 막 뛰고 밤새고 이러면서 보면서 대기업 중심의 나라가 뭔가 이렇게 혁신성장으로 바뀌는 느낌 같은 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못했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바뀌고 나서 사회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뭐가 막 바뀌어간다는 느낌을 주는 그 5년을 나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뭐 일본 문화 개방 같은 경우도 그렇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복지제도 전반에 걸쳐서 일대 혁명적 변화가 그때 많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준비된 대통령이에요.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어려운데 위기 극복하면서 새로운 혁신, 성장의 동력도 만들고 남북 평화도 정착시키고 어느 대통령이 저 정도 일을 했을까? 그 노고를 이끌고 참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왜 노벨상 타는 사람이 없냐? 맨날 지금도 그러거든. 근데 뭐가 없어? 노벨 평화상이 있는데 상 중에 최고의 상이 평화상이요.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김대중이라는 분의 업적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아니 웃긴 거예요. 만델라를 더 높게 평가하고 제가 볼 때요 만델라 대통령보다 김대중 대통령이 더 위대해.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공 대통령이 돼갖고 김대중 대통령만한 업적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 나라의 민주주의 또 무슨 그 인종차별과 맞서 싸우는 것은 존경하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의 업적, 그러니까 민주화에 기여한 고난의 지도자이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업적이 제일 많은 분 중에 아닙니까? 그런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 지도자를 앞으로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인을 평가할 때 스타일 가지고 평가하는 버릇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5년이라는 게 단임이기 때문에 되게 짧아요. 5년 사이에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은 다른 사람 10년에 걸쳐 한 것 정도의 압축적인 성과가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에게 익숙해 있는 것을 누가 했는지를 기억하지 않는 버릇들이 있는 거죠. 대신 스타일리스트들을 좋아하죠. 스타일리스트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상적인 거는 강렬한 최후를 맞이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훨씬 더 강한, 우리 지지층에게는 훨씬 강한 인상일 텐데 저는 김대중이라는 분이 없었으면 노무현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을 발탁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으로서 이어받아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또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은 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나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김대중이라는 분은 한국 현대사,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여정을 거쳐왔고 성과를 낸 사람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시초를 만드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때. 판문점에서 만나시라고. 그렇게 옆에서도 얘기했는데 가겠다고 해서 가셨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문익환 목사님부터 임수경 뭐 수없이 방북을 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분단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뭐 김구 선생이 북한 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죠. 개인이 간 게 아니잖아요. 평화를 향한 그분의 족적은 정말 감동이고요. 요즘 우리 민주당에 있는 새로운 정치인들이 이 평화 문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너무 약해진 건 매우 서운하고 말로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떠들면서 그 가장 중심에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그 고뇌와 그 결단 배우려 하지 않잖아요. 그건 사실 난 좀 불만이. 물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대화를 끊고 협조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긴 하지만 민주당 당원이면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면 김대중의 평화 사상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한 우리 후배 세대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뭘 해결할 건가를 고민해야죠. 제가 우리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서 공천을 제일 늦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공천 확정은 당의 공천 실무 그룹에서 해가지고 대통령 총재님이니까 대통령의 결재를 받으러 마지막에 가거든요. 제 서대문 갑은 비어져 있는 상태로 갔대요. 그리고 직접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상호라고 써놓으셨대요. 공천. 물론 다 미리 협의가 돼 있었겠지. 잘 아시지만 그 지역은 김상현 의원이 오선한 지역입니다. 김상현 의원은 당시 우리 당에 거의 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던 분인데 그분을 공천 탈락시키니까 난리가 났죠. 지역 조직이 예? 안 오는 거예요. 공천을 받고 갔는데. 그래서 정말 고생해서 지역 조직 일부를 인수하고 김상현 의원님 계속 반발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후보를 냈어요. 민국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동우란 분을 공천을 해갖고 민국당으로. 그래서 조직이 분열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1,300여 표 차로 떨어졌는데 1.2%인가 그래요. 이긴 줄 알았어요. 바람이 하도 불어서. 근데 결국은 그 분열을 딛지 못하고 이제 패배했죠. 그래서 패배했는데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도 전대협 그래도 내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근데 이인영도 떨어지고 임종석 의원만 당선되고 우린 다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화려한 젊은 피 뭐 어쩌고 했지만 우리는 처음에 다 실패해서 둘 다 이인영과 우상호가 전대부장 부의장인데 다 원외로 4년 살았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인상 기억나는 게 두 가지 장면인데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낙선자들을 따로 불러주셨어. 청와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이유도 없어. 낙선자를 부른 적. 당선자만 파티했지. 당선자 파티 하신 다음에 낙선자를 불렀어. 갔어. 그래서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무표정. 표정을 무표정 하시더라고요. 왁수하더라고요. 왜냐면 영향을 잘못 줄까 봐 그러신 건지. 난 뭐 한마디 하실 줄 알았어. 이렇게 딱. 수고했어. 그것밖에 없는데. 내 앞에서 허인애가 큰절을 해버려가지고 에? 죄송합니다. 떨어졌다. 낙선해서 죄송합니다. 11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하고 큰절을 하는 바람에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릴리스했어요. 그걸 미담이라고 릴리스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386이 큰절했다고 대통령한테 또 욕먹었네. 정신이 없었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큰절한 허인애 보고 그때 웃으시더라고. 에? 나한테 안 웃어주시더니. 그래서 내가 큰절해야 웃어주시나 보다. 근데 허인애를 되게 아끼셨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정치적 꿈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깝죠. 젊은 86 그룹 중에도 함은경처럼 완전히 망가진 놈도 있고, 허인애는 참 좋은 기회를 가질 뻔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고, 김민석은 돌고 돌아서 이제 결국 다시 우리 당으로 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계속 일관되게 있으면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2000년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현실 정치의 냉엄함을 너무 깨달았죠. 이게 선거가 질 수도 있는 거구나. 선거에 지면 너무 창피하고 힘들구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떨어진 나보다 내 당원과 지지자가 더 슬퍼하는구나. 낙선하면 당원과 지지자에게 죄를 짓는 거구나. 그걸 그때 정말 나는 깨달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지고 호남 민중들이 한 달, 두 달을 울면서 아무 일 다 못한 그 마음을
내가 그 너무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이분들에게는 이게 희망이고 이게 정말 중요한 퍼포먼스구나.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떨어지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 건너갑 고모님 보자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떨어진 86들 이인영, 우상호, 오영식 그다음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김윤태 뭐 이런 데 딱 불러서 밥 사주고 이 사람들아 우리 당의 동지인데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엄청 도와줬는데 사실은 당선된 사람들이야 밥 사겠다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낙선한 동지들부터 내가 밥을 사네. 그런데 또 뭉클한 거야. 이게 당이구나. 당의 동지라는 걸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지부터 먼저 챙기는구나. 그 김대중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들이 떨어진 사람부터 챙기면서 용기를 주는 걸 보면서 당이라는 게 뭔가 나를 품어안는 큰 둥지구나. 이런 믿음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저 떨어진 애들부터 좀 만나고 있어요. 가르쳐 준 대로. 이게 이 2000년 선거부터 드디어 정치인이 됐는데 저는 그때의 낙선의 경험이 굉장히 소중해요. 만약에 그때 낙선되지 않았으면 가뜩이나 젊은 피라고 막 그냥 상승 가도를 달리고 되게 오만해졌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3, 4선, 4선, 5선 하면 되게 선거와 그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를 좀 가볍게 봤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떨어진 그 4년이 나는 너무 훌륭한 경험이었어요. 그 병원에서 이한열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됐고요. 경영학과인 것도 처음 알았고 동아리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만화사랑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총학생회실에 있는 3층에 저쪽 끝에 있는 동아리 사무실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총학생회 그때 87년은 워낙 그 집회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의자랑 그 연단이랑 앰프 같은 걸 날릴 때 옆에 있는 동아리들 뒤져가지고 애들이 있으면 좀 날아달라고 부탁하고 그랬거든요. 내 기억에 싱글싱글 웃으면서 의자나 집기들을 좀 날라줬던 그런 그 인상은 기억이 나요. 근데 개인적인 무슨 친분은 없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27일간 사경을 헤맬 때 이 친구 자료들을 계속 꼼꼼히 보고 이렇게 나도 궁금하니까 나중에 그 이한열 추모사업회에서 87년 6월 함성이라는 책을 낼 때 거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걸 쭉 보는데 보니까 문학에도 관심이 있었고 근데 이제 광주 아이다 보니까 광주 학살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이 깊은 성찰과 고민 이 나라의 변화를 싸워야 되겠다는 결단,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게 굉장히 흔히 그 시기에 호남 출신의 20대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정서를 잘 보존하고 또 용기 있게 뛴 친구죠. 저는 지금도 이한열이라는 친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간 작은 예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날 그 자리는 누구라도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7년 요랑쟁 이후에 나머지 내 삶은 덤으로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집착이 별로 없어요. 그 자리를 도망갈 수 있었거든. 안 피한 거라고 그냥. 평범한 건데 평범하지 않은 건 그걸 지켰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장점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자리에 있다가 빠바방 터지니까 뛰었다고 안으로. 얘는 그때 맡은 역할이 거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안 뛴 거야. 그날 교문 안으로 빠바방 할 때 뛰어들어왔던 수백 명의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쟤처럼 안 뛰어들어왔어야 되는데 나는 비겁하게 뛰어들어왔다고 하는 자괴감과 부채의식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안 뛰어들어왔으면 나도 거기서 죽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한열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한열이 될 수 있었다는 그 죄책감이 그날 그 이후에 6월 항쟁 때 더 열심히 싸우게 한 동력이 되는 거죠. 자꾸 피하고 도망가면 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내가 연설했거든. 그래, 저 말이 맞아. 나는 오늘 피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이 작은 실천이 민주화에 기여하는 거야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그렇게 연설을 나는 안으로 뛰었는데 걔는 지킨 거지. 근데 그 지킨 거 하나가 줬던 울림이 우리 전체를 감동시켰고 그 다음날 그 명동에서 전경이 걸어와도 연장하면서 안 피하게 된 동력인 거예요. 그게 예수의 역할이잖아요. 난 보면서 그때도 그랬어요. 이한열은 우리를 대신해 주고 간 작은 예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상호 같은 사람은 이한열이라는 사람과 이한열의 가족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할 수는 없죠.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박종원이 얘가 나하고 맹세됐었어. 그 박종철 여기 추모사 앞에 사무국장하고 이한열 추모 사무국장 할 때 둘이 남영동에서 술 먹으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절대로 이 열사를 배신하면 안 된다. 맞다. 뭐 동의했는데 그 정치한다고 김문수 따라가고 한나라당을 넘어가면 종철이를 죽게 한 놈들의 편인데 그 아무리 국회의원 하고 싶어도 글로 가면 되나. 저도 사실은 이한열 열사와 가족들이 볼 때는 마음에 성이 안 찰 거예요. 내 의정활동이나 이런 게. 그러나 그거는 내 부족함의 근거이고 적어도 나는 선을 넘지는 않고 산다는 데 원칙을 갖고 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87년에 망월동을 방문했을 때 묘소마다 우시잖아요. 그때 안 우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한열 열사 분향소에 와서 눈물 흘리는 김대중 총재님의 모습이 나의 그분의 첫 대면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김대중이라는 분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로 민주주의에 희생된 사람들 앞에서 울어. 저 무슨 한동훈이니 윤석열이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뭐 그냥 형식적으로 참배하고 뭐 눈 깜빡거리는 이런 거는요 다 쇼고,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죽음에 나도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건데 이렇게 나를 지켜주고 나를 함께 하려고 또 싸우다가 또 숨져가셨는가, 이런 그러면 배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리의 김대중이라는 게 보면 이 말을 바꿔오면 고난을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또 고난의 연속이었던 김대중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고난은 본인이 사서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언제 타협할 수 있었고. 못해. 왜 못하고 있어요? 광주가 있는데 어떻게 타협하고 있어. 거기 숨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두환하고 타협을 해. 보면 이제 타협 못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당원 교육할 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보통 정치인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 이 무엇이 되긴 해야 돼. 이게 수단인 것이지. 근데 이게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령 전두환이 죽이겠다 협박해. 무릎 꿇어요. 전두환 때 만들어진 정당들 무슨 한국당이니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용야당? 민한당에 있던 사람들도 나중에 결국 타협하러 돌아요. 지긋지긋하니까 일상이 맨날 싸우기 지긋지긋하니까 내각제 하자고 돌아. 대통령 직선제 개헌 투쟁을 전 국민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각제 하자고 돌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죽을 고비를 4번 넘겼어요. 근데 그 죽은 고비라는 것은 전부 테러란 말이야. 누가 목숨을 걸고 국회의원을 합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누가 죽을 각오를 하고 대통령을 해요. 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중에 내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암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해? 다 그만두고 생업으로 가지. 이걸 권력의 화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분에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거야. 그게 민주당 정신이에요. 국회의원 되는 게 목적인 사람들 김대중 정신 얘기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되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자 싶었던 일을 하겠다. 이게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분은 온갖 고난을 거치면서 그 고난을 극복했잖아요. 왜? 대한민국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드리는 게 자기 소명인 거야, 소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나 같으면 한두 번 죽을 고비 넘기면 나는 정계 은퇴한다. 어디 가서 다시 목포에 가서 해운에서 해가면 돈 벌잖아. 그럼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목숨을 4번씩 잃어가면서 그 바다에 수장당할 뻔하면서도 이 정치를 떠나지 않은 데는 나는 그 나라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엄청난 소신과 신념이 아니고서는 못한다. 엄청난 불굴의 신념.
그러니까 그분의 눈물과 이 신념 사이에 연관관계가 난 있다고 보는 거지. 이런 것으로 김대중을 이해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선거 여러 번 나가서 떨어지고 저거 대대. 그러니까 나도 계속 떨어지도 계속 해 나가야지. 이런 건 김대중 대통령을 배우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후배 정치인들이 뭘 배울 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그 대중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진보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소신, 이 신념 체계, 이 두 개가 잘 어우러졌을 때 그 김대중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2008년도에) 두 번째 낙선을 했어요. 그때 이제 워낙 당이 워낙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치러진 총선이다 보니까 워낙 완패. 그러니까 152석이 열린우리당이 81석으로 쪼그라드는 그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지도부들하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것 와서 대통령께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20분간 한 30분 면담한 것 중에 한 15분, 20분을 저를 혼내는 데 쓰셨어요. 그때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이미경, 문희상, 기라성 같은 우리 당의 지도부들이 다 앉아 있을 때, 우상호, 당신은 왜 선거에 그 입이 대발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푹 수그리고 앉아 있는가? 선거 떨어진 게 그렇게 힘든가? 그래서 아니, 저는 대통령님께서 영입해서 그 뒤를 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잘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낙선되고 뵈니까 뵐 날씨 없어서 제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위축됩니다. 이 사람아, 내가 4번의 줄거비를 넘기고 계속해서 내가 민주화에 싸우고 활동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가? 그러면서 내가 전대를 왜 영입했는지 알아? 유월항쟁 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청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국회의원을 시켜놓고 당을 맡기면 정말로 이 어려울 때 치열하게 싸울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자네를 공천하고 영입했는데, 지금 민주주의 위기가 오고 한 번 더 평화 위기가 오는데 배낭을 메고 전국을 다니면서 싸워야지, 국회 한 번 떨어졌다고 입이 대발 나와서 이렇게 침울하게 있으면 그게 내가 영입 잘못했구만, 이제 이러면서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쫙 말하자면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도 후배 정치인을 혼내는 그 결기, 나는 거기서 정신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회고하고 대단한 분이었어라는 유인전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대중 정신의 현재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시다면 무엇을 했을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그런 현재적 정신과 현재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피 속에는 여전히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의 질타, 회초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더 강하게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들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도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후배 정치인들을 질타하던 그 김대중 대통령의 포효,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적에 그 연결식에서 권양수 여사 손을 잡고 대성통곡 하시던 모습, 이런 것들이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참모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려면, 그걸 현재화하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도출하는 결론이 나왔을 때 제대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냥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그래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끝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